윤후명의 소설 원숭이는 없다.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속에 있는 인물들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원숭이 찾기, 갑자기 손오공? 원숭이 찾기를 위해 여행을 떠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낯선 공간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일상 세계로 다시 복귀하는 내용을 담은 소설이다. 그러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는데 불안과 공포를 느껴서 다시 어떻게 했어? 뒤로 왔네. 그러니까 결국 좌절의 과정을 거치네요. 이 과정에서 인물들은 자신들이 원숭이가 되었다고 여기는데 이것은 일상생활로부터의 도피가 불가항력적인 힘,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힘, 너무너무 베리베리 매니마치하게 센 힘에 의해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내용이 제목부터가 조금 원숭이는 없다? 그렇지, 없지. 제목부터가 좀 낯설기 때문에 우린 내용을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발단, 무직인 나는, 아하, 여기서 요게 이게 인물을 드러내네, 그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연출가 김형, 배우 김형, 둘 다 김씨네요. 친하게 지낸다. 이건 참 불친절하다. 김씨 헷갈릴 거 아니야. 어쨌거나 간에 무직인 나가 나왔으니까 1인칭 시점이고요. 그들 역시 말이 연출가고 배우지. 그 방면에 별 볼 일 없는 처지. 아, 요게 체크돼야겠네. 그렇다면 무직이고 별 볼 일 없는 처지고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회 시스템 안에서 약간 무기력한 존재 내지는 약간 패배한 존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은 아파트 정기 소독 날 공원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며칠 전에 본 원숭이와 관련된 기사. 요게 이제는 어떤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겠네요. 어릴 적 기억을 회상한다. 누가? 나가. 나는 국민학교 시절 공마단에 있는 원숭이에게 동료의식을 느껴 다가갔다가 원숭이에게 스웨터를 붙잡히는 곤욕을 치렀다. 이때 일로 나는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원숭이가 목덜미를 움켜쥐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발단 부분은요, 인물과 그 다음에 인물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는 것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개부분 보겠습니다. 나는 두 김영에게 원숭이를 구경하기 위해 5일장에 가자고 제안한다. 이때 말하는 이 원숭이를 구경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은 아니죠.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연출가 김형은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아, 요 사람은 조금 그거 다른 마인드네요. 나와 배우 김형은 원숭이를 보러 5일장에 간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5일장으로 공간의 이동 나옵니까? 그렇지, 공간의 이동이 나와요. 5일장 가는 길에 나는 길에 내걸린 부처님 오신 날 플래카드를 보며 과거 화보에서 보았던 크메르 왕족의 유적을 떠올린다. 나는 덩굴에 휘감긴 불상의 머리를 보고 외로움을 견디면서 지극한 지혜를 전하려는 부처의 의지를 느꼈었다. 처음 화보를 보았을 때 나는 불상머리를 짓밟는 원숭이들을 경박하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불상을 수호하는 원시부족 같다고 생각한다. 공간의 이동이 나오면서 그 이동 과정에서 있었던 경험과 그것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위기 볼까요? 5일장에 왔어요. 5일장. 나와 김영이 찾는 원숭이는 없었고 월곶에 원숭이가 있다는 아주머니의 말을 따라 이번엔 또 어디로 간다? 월곶으로 간다. 그러니까 원숭이 찾기예요. 그런데 이 돌산을 향해 걸으며 황량한 개펄을 지나 폐쇄된 염전에 이른다. 아하, 여기까지 왔네요. 그죠? 자,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난 빈 마을만 남아있었다. 마을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한 주민은 마을에 원숭이는 없다는 사실과
일몰 후에는 마을이 출입금지 구역이 되니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전한다. 결국은 원숭이를 못 찾았죠. 찾고자 하는 것을 못 찾은 거네요. 결말. 나와 김영은 주민의 경고에 겁을 먹고 마을을 떠나려고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원숭이로 변했음을 알고 경악한다. 웬 판타지? 이에 나는 기사에서 본 광활한 우주공간을 응시하는 거대한 원숭이만이 자신들이 이렇게 변한 까닭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력감을 느낀다. 결국 일상을 향해 도망간다. 그러니까 원숭이 찾기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요걸 보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이 결국 뭐가 됐어요? 원숭이가 됐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원숭이고요. 원숭이가 두 사람이고요. 결국은 이거는 정체성 찾기네요. 결국 이 소설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파트에서 이제는 어디로 갔다가 5일장으로 갔다가 5일장에서 월곡으로 갔다가 월곡에서 unknown 하고서나 다시 출발지인 아파트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면 딱 이건 여로형 구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핵심 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이고요. 단편소설이다. 사실적, 현실 고발적이다. 그 다음에 아파트 5일장 월곶으로 움직이면서 암담한 일상을 벗어나려는 소시민의 자아 찾기와 좌절이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서사전개로 뭘 갖는다? 그렇죠. 여로형 구조를 갖는다. 우리는 이 여로형 구조와 관련돼서 위에다가 잠깐 어떤 다른 예전에 녹음했던 다른 영상을 링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여로형 구조가 갖는 서사적 의미. 이 작품에서 나와 김형이 원숭이를 찾아가는 과정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렇죠? 나는 무직이고요. 그 다음에 김형도 별 볼 일 없죠? 결핍된 존재가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찾기 위한 떠남과 되돌아옴을 통해 체크할까요? 자아 찾기의 실패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파트는 일상의 공간으로, 염전은 비일상적 공간으로 대응시켜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는 어떤 공간이었어요? 그죠? 원숭이를 찾으러 떠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원숭이임을 모르는 공간이에요. 그러면서 일상의 공간이죠. 어떤 결핍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외된 공간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다가 원숭이에 대한 얘기하면서 자아 찾기를 시도합니다. 그때는 한번 볼까? 이건 호기심 정도였어요. 그래서 염전, 비일상적 세계로 갑니다. 비일상적 세계에서 결국 우리는 원숭이를 찾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들이 원숭이임을 알게 됩니다. 무서워.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일상적 공간인 아파트로 가죠. 그것은 결국 자아 찾기의 좌절이에요. 그리고 왜?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다. 결국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쳤던 일상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좌절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인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순환적 여러 구성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난 자아 탐색 내지는 자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추상적이고 난해한 인간 내면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인물에 대한 소개 내지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봅시다. 인물. 자, 나 볼까요? 나 실업이에요.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죠. 무직자란 얘기예요. 퇴직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인물이다. 경제력이 별 볼 일 없네요. 그러다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원숭이를 찾아 나서고자 한다. 그러나 원숭이가 없음을 깨닫고 일상에서 도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한다. 배우 김영은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열기를 체현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암울한 시대를 걱정하는 삼류비 배우예요. 자, 아내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경제력이 없는 건 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요. 숨막히는 시대를 돌파해보고자 원숭이를 찾아 나서는 일에 동참합니다. 결국 자아 찾기를 시도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연출가 김영은 자기의 애가 앞서고 현실주의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가 좌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 현실은 아내의 소득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력이 없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와 배우 김영이 원숭이 구경을 통해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한 것과는 달리 그런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매우 현실주의적이다 라고 보면서 나나 김영, 배우 김영과 대립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숭이를 봅시다. 우리는 원숭이하고 원숭이는 없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볼까요? 일단 원숭이를 긍정적으로 볼 때와 부정적으로 볼 때 두 가지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왔어요. 결말 부분에. 어떻게? 회를 타고 앉아 광활한 우주 공간을 응시하는 거대한 원숭이로 봤죠. 그것은 인간의 삶을 주지하는 절대자요 운명으로 볼 때 우리는 원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원숭이는 결국 뭡니까? 이러한 절대자요 거대한 원숭이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깨꼬닥한 거죠. 자, 한마디로 구경거리죠. 다음에 인물로 본다면 이러한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물이 지금 어때요? 경제력을 상실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죠. 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억압적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했다. 소외된 일상을 살아가는 무기력한 존재이다. 자, 이 원숭이는 결국 내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물들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때는 왜? 그 정체성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대단한 거잖아요. 반면에 지금은 어때요? 경제력이 없이 쭈그리고 밤탱이가 됐잖아요. 무기력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양면성을 봐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원숭이는 없다라고 하는 제목은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할 때 제목 긍정적으로 볼 때는요 결국 뭡니까? 진정한 자아와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는 대상이에요. 이게 원숭이야. 뭐? 진정한 자아와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는 대상.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알려주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없다잖아. 없다니까 부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니야 나는 나가 없어. 내가 그렇지 뭐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면 결국 자신들이 초라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 누구죠?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죠. 연출가 김영이죠. 연출가 김영에 대한 풍자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윤후명의 소설 원숭이는 없다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